예, 안녕하세요. 이제 부동산학개론 기본 강좌 제 13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강의 주제는 계속 지금 정답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효율적 시장이죠. 페이지 181페이지 보시면은 내용상으로 이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효율적 시장이란 논리를 이제 펼쳐지기 전에 이제 기본 가정이 있습니다. 기본 가정이 뭐냐면은 부동산 가치는 여러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그렇죠? 근데 무수히 많은 요인에 대한 내용 중에 다른 건 다 일정하다 가정하고 오로지 정보만 가지고 논하는 이론이다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줄에 효율적 시장이란 정보가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 요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거 일정하다 가정하고 정보만 가지고 논하는 거. 근데 요거 한 줄을 쭉 체크하셔야 되는데 밑에 있는 건 안 보셔도 돼요. 정보가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인데 이때 정보가 가치에 지체 없이 반영된다 그럴 때 언제 반영되냐라는 거예요. 그럼 그 정보의 내용이 실현되는 시점에서 가치에 반영될까? 아니면 정보의 내용이 알려지는 시점에서 즉각 반영될까? 어느 시점 반영되겠어요? 그렇죠. 알려지는 시점에 즉각 반영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부동산 개발 사업이 이제 1년 후에 특정 지역에서 이루어진다는 정보를 취득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것이 이제 정보가 취득하는 시점에서 바로 이제 내가 의사결정을 하겠죠. 투자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의사결정하게 되는데, 즉 정보 내용이 1년 후에 이제 개발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1년 후에 막상 삽질할 때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알려지자마자 즉각적으로 반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사항은 지체 없이란 말은 정보의 내용이 알려지는 시점에 즉각 반영된다. 요거는 꼭 하나 줄을 쳐주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시험 문제가 효율적 시장은 세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가 효율적 시장의 종류가 있어요. 유형. 그리고 이제 할당 효율적 시장 논리가 나오고, 그리고 계산 문제가 이렇게 세 가지 시험상으로 형식을 나누면은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가 효율적 시장의 유형을 논할 때 이제 페이지에 넘어가시면은 효율적 시장의 의의라고 나와 있는 내용이 있죠. 방금 전에 언급해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 효율적 시장 의의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정보가 지체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이 효율적 시장이다. 요거 그대로 보시고, 밑에 동그라미 이제 1, 2, 3, 4번은 시험에 나왔던 거는 그냥 다 설명했네요.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동그라미 이제 3번하고 특히 3번 의의 동그라미 3번만 아시면 되실 것 같아. 상식적인 지문이 3번에 잠깐 나와 있고, 양가로 1번의 효율적 시장 사례는 아실 필요가 전혀 없고, 양가로 3번의 효율적 시장의 유형을 아셔야 됩니다. 유형에 대한 논리가 오른쪽 보면은 이제 183페이지에 약성, 중강성, 강성이 있죠. 약중강에 대해서는 요거를 꼭 체크를 해 놓으셔야 돼. 약중강에 대해서는 약성, 중강성, 강성으로 이제 구분하는 첫 번째 효율적 시장의 유형을 논하는 배경은 정보는 지체 없이 가치에 알려지는 시점에 지금 반영된다 그러는데, 이 동일한 정보를 사람마다 접하는 시기가 달라요. 먼저 접한 사람이 있고 나중에 접한 사람이 있겠죠. 시간 개념으로 논하게 됩니다. 시간 개념 논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과거 정보, 이미 알려진 정보, 과거, 현재 알려지고 있는 정보, 현재 정보,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내부 정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 개념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정보를 구분하다 보니까 효율적 시장의 종류도 세 가지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약성, 중강성, 강성에 대해서 약성 시장에 대한 논리가 나오죠. 약성 시장이란 과거 정보가, 그리고 중강성 시장이라는 것은 현재 정보까지, 강성 시장은 모든 정보가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리고 밑에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강성 시장도 1번부터 5번 각각마다 1번부터 5번까지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그대로 읽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암기가 아니라 이해도가 좀 필요합니다. 해석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는 거냐면은, 먼저 주제가 이제 183페이지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죠. 계속 여기서 정답이 나오고 있는데, 유형에 보면 약성 효율적 시장, 그리고 이제 중강성 효율적 시장, 강성 효율적 시장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주는 약을 포함하고 강은 이제 중강성을 다 포함하게 되어 있고요. 그럼 각각마다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할 때 각 시장에서 반영되는 정보가 있어요. 즉 시험 지문이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이 말 자체에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란 말이 나오는 순간에 이 문구상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약성 시장에서는 무슨 정보가 이미 반영되어 있냐면은 과거 정보가 반영되어 있는 시장을 말합니다. 그럼 과거 정보가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것, 부동산 가치에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것은 약성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 과거 정보를 이미 알고 있다는 뜻이야. 이미 알고 있는 시장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중간성 효율적 시장은 책에 나온 것처럼 과거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 공표되는 정보 있죠. 이 현재 정보까지 가치에 반영된 시장을 말합니다. 그럼 현재 정보까지 가치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 똑같은 의미야. 중간성 효율적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현재 정보까지 이미 알고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 알고 있어. 그리고 강성 시장은 모든 정보가 다 가치에 반영되어 있다. 이 말은 강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는 시장이다라는 논리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의미가 정보를 이제 분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주의사항이 이 기술적 분석이란 말을 써요. 그럼 기술적 분석이란 말은 이제 우리가 효율적 시장 이론으로 쓰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과거 정보를 분석하는 것을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야. 어떤 분은 기술적 분석했더니 약성 시장이다 하는데 약성 시장이 아니라 기술적 분석이란 말은 과거에 공표된 정보를 분석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이제 전문적으로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기술적 분석을 많이 하죠. 주식시장이 만약에 전 주식을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언제 오픈하죠? 주식시장이 9시에 오픈하나? 9시에 오픈해서 만약에 4시에 만약에 폐장이 된다. 그러면은 9시부터 4시까지의 주식시장이 이제 오픈하고 크로즈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주식시장이 폐장된 다음에 저녁 드시고 그 밤에 오늘 하루 동안에 벌어진 주식시장에서 사건을 프로그램에서 분석할 거야. 그래서 그 다음날에 내가 어떤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도, 매수 이거를 의사결정하겠죠. 그러면 하루 동안 벌어진 사건은 벌써 과거의 정보예요. 이거를 분석하는 것이 뭐죠? 기술적 분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거 정보를 분석하는 거.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그 기본적 분석이라는 말을 쓸 거야. 이 기본적 분석은 과거 정보뿐만 아니라 무슨 정보? 현재 정보까지 분석하는 것을 기본적 분석이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정보,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하신 분은 주식시장이 오픈됐을 때 계속 인터넷상으로 주식시장을 관찰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흐름을 보고 새로운 정보가 어떤 공시가 되자마자 바로 의사결정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이 이제 기본적 분석을 하는 거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은 과거에 공표된 정보를 분석하는 것이고 기본적 분석은 현재 공표되는 정보까지 분석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내용을 해석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은 결국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그 약성과 중강성, 강성에 들어가서 결국 초과이익을 얻을 수가 있느냐 없느냐 논하는 거야. 즉 갑이라는 시장 참여자가 약성, 중강성, 강성에 들어가서 초과이익을 얻을 수가 있을까라는 내용으로 이제 그 가장 기본 문제가 설정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가지고 들어간 정보가 만약에 과거 정보를 가지고 들어갔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거 정보를 가지고 들어갔어. 어느 시장에? 약성 시장에 들어갔어. 그러면 이 사람이 가지고 들어간 정보가 과거 정보라는 것은 이미 약성에 있는 사람들은 과거 정보를 알고 있는 시장이잖아. 그럼 새로운 갑돌이가 정보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미 기존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정보를 해서 우수성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초과이익을 얻을 수가 없다는 논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갑돌이가 현재 정보를 가지고 들어갔어. 현재 정보를 가지고 들어갔으면, 그 전에, 그럼 과거 정보를 가지고 들어가면은 결국 약성과 중강성, 강성, 어느 시장에 들어가든지 초과이익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결론이 도출하잖아요. 약중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갑이 가지고 들어간 정보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근데 갑돌이가 현재 정보를 가지고 약성 시장에 들어갔네. 근데 갑이 가지고 들어간 정보를 약성에 있는 기존 사람들은 알지를 못해. 그러니까 갑은 약성에 있는 기존 사람 알지 못하는 우수한 정보가 들어갔죠. 그럼 초과이익을 얻는 것은 가능하다는 뜻이죠. 근데 갑돌이가 현재 정보를 가지고 중강성과 강성에 들어가면 초과이익을 얻을 수가 없죠. 왜? 이 사람이 가지고 들어간 정보는 이미 기존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논리입니다. 그럼 갑돌이가 만약에 미래 정보를 가지고 약성 시장에 들어갔다 한번 가정해 보세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갑이 가지고 들어간 미래 정보를 약성된 사람들은 알지 못하니까 갑돌이는 정보 우수성으로 초과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고 중강성에 들어가도 초과를 얻을 가능성이 있지. 왜? 중강성인 사람들은 현재 정보까지 알고 있는데 갑은 그 중강성인 사람들이 모르는 미래 정보를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갑돌이가 미래 정보를 가지고 근데 강성 들어가면 초과이익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결론이 도출하게 되겠죠. 이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갑이라는 사람이 약성, 중강성, 강성에 들어가서 초과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시장은 이 세 가지의 경우만이 해당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즉 현재랑 미래 정보를 가지고 약성과 중강성에 들어갈 때는 초과이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갑돌이가 과거, 현재, 미래 가지고 이 세 가지 정보, 요 세 군데 요 경우에 해당되는 거 있죠. 과거 정보의 약성에, 현재 가지고 중강성에, 미래 가지고 강성에 참여하는 경우야. 이런 경우는 정보 초과이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얻을 수가 없지만은 남들과 동일한 조건이니까 정상이익은 가능하다라는 논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정상이익은 가능해. 그런데 독특한 것은, 독특하다기보다는 여기에 갑돌이가 과거, 현재 정보 가지고 중강성과 강성에 들어가는 요 세 가지 경우 있죠. 그러면은 갑이 가지고 들어간 정보를 중강성, 강성에 들어가면은 기존 사람들은 갑이 가지고 들어간 정보 이상의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참여하면은 초과이익은 얻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정상이익도 얻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쫄딱 망하고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 정보를 가지고 강성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경우가 고수도판에 참여하는 경우, 짜고 치는 거, 사기꾼들이 치는 고수도판에. 그래서 고수도를 전 칠 줄 모르지만은 형식은 알 수 있죠. 갑을병이, 네 사람이 치는 거라 그러는데, 한 사람 강파나? 어쨌든 이제, 근데 갑돌이, A, B, C라는 세 사람은 짜고 치는 팀이야. 팀인데 사기꾼들이야. 근데 병팔이라는 사람이 본인의 과거의 이제 고수톱 실력을 가지고 인터넷상에서 신에 도달했어. 그 인터넷상에 고수톱의 신이 도달해서 실력을 믿고서 그 시장에 참여한 거야. 그러면은 본인의 이제 과거 실력 가지고 참여했을 때 강성에 있는 기존 사람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내부 정보를. 패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봤자 쫄딱 털리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이익도 얻지가 못하는 경우다라는 거죠. 이거를 지문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강성시장은 독특한 게 있죠. 강성시장은 보시다시피 어느 누가 어떠한 정보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초과이익을 얻을 수가 없잖아. 초과이익을 결코 얻을 수가 없는 시장, 어떤 정보를 가지고, 그럼 무슨 시장? 강성시장이다라고 하셔야 되고요. 강성시장은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강성효율적 시장은 정보비용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는 시장이야. 정보비용이 자체가 존재하지 못하는 강성시장은 무슨 시장이 돼요? 완전 경쟁시장 논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 경쟁시장은 모든 정보가 공개되고 모든 정보를 공유하다 보니까 우수한 정보가, 즉 정보비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죠. 얘는 완전 경쟁시장 논리고, 근데 약성과 중강성 효율적 시장 시장체로 따지면은 이러한 현재 미래 정보를 초과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나. 그러니까 정보비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두 시장은 무슨 시장이다? 불완전 경쟁시장이다. 라는 걸로 이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왜냐? 정보비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부동산 시장의 논리를 그대로 따와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출제하냐?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기. 이 예가 이제 책에 기출문제를 다 집어넣어가지고 내용상으로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좀 해석이 좀 문쾌하지가 않아요. 어떤 식으로 내냐면은, 예를 들어서,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이렇게 딱 내.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까지 써볼까? 그럼 여기까지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 든다? 아, 약성에서는 했으니까 기존 사람들은 과거 정보를 알고 있는 시장이구나. 근데 지문이 어떻게 나냐?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 투자자가 기술적 분석을 행할 경우 초과이익을 얻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 이게 맞느냐 틀리냐 물어보는 거야. 이거는 당연히 X가 되는 겁니다. 약성 시장에서는 그랬잖아. 그러면 이제 이 표 그려드린 것 중에 첫 번째 줄에는 약성에서는 여기를 낸 거야. 근데 내용상은 투자자가 기술적 분석에 의할 경우 그랬잖아요. 기술적 분석 무슨 정보도 가지고 들어가는 거다? 과거 정보. 그러면 첫 번째 약성 시장에 해당되는 것 중에 과거 정보 요걸 가지고 한 거죠. 그럼 요걸 언급한 거야, 요거. 과거 정보 들어갔을 때 그럼 초과이익을 얻는 것은 가능하다? 틀렸죠. 왜? 초과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셔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작년 27회 때 정답했었죠. 그럼 똑같은 논리야.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에 의할 경우 정상 이익을 얻는 것은 가능하다. 그럼 이건 맞을까 틀릴까? 이건 맞겠지. 왜? 약성에서는 똑같은 논리. 첫 번째 줄 물어봤죠. 근데 과거 정보를 가지고 들어왔잖아. 기술적 분석. 그러면은 요게 해당된다 그랬죠. 요게 해당되는 경우는 초과이익은 얻을 수가 없지만은 정상이익은 얻을 수가 있어. 왜? 남들과 동일한 조건이니까. 근데 만약에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 있어요. 기본적 분석에 의할 경우 그렇게 한 거야. 의할 경우
초과이익을 얻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나면 어때요? 이건 맞게 되겠지. 왜? 기본적 분석이라면 무슨 정보? 현재 정보. 약성에선 그랬잖아. 그 약성은 요걸 설명한 거죠. 약성에서는 기본적 분석에는 현재 정보를 가지고 들어간 거나 그럼 요 라인을 설명한 거야. 그럼 초과를 얻는 것은 가능하다 해야 되죠? 이건 맞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약성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지문에 대한 경우 수죠. 그럼 만약에 그 중강성 시장에 하나 더 해볼까? 중강성 시장에서는 이렇게 했다면 가정해 보세요. 그럼 두 번째 줄에 있는 내용을 설명한 건 지문을 만들려고 한 거잖아요. 출제위원이. 중강성에서는 하는 순간에 시장 참여자들은 과거랑 현재의 정보를 이미 알고 있는 시장이구나. 그런데 기본적 분석에 의할 경우 이렇게 한 거야. 기본적 분석에 의할 경우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뭘 낸 거예요? 중강성 시장에서는 했으니까 요 라인을 한 건데 기본적 분석의 현재 정보가 요 라인을 요 칸을 설명한 거죠. 요거를 언급한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초과이익을 얻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면은 요건 어떻다? 틀린 지문이지. 초과이익 얻을 수가 없다고 해야 되지. 근데 똑같은 논리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서 기본적 분석에 의할 경우 정상 이익을 얻는 것은 가능하다. 그럼 이건 어떻다? 이건 맞게 되겠지. 동일한 조건이야. 중강성 효율적이 계속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데 중강성에서는 요 라인을 설명한 거다. 기본적 분석에 의할 경우 현재 정보 가지고 왔구나. 요 라인이지. 그럼 이거는 초과이익은 얻을 수 없지만은 정상이익은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등등등등. 근데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서 만약에 이건 내지 않았지만은 기술적 분석에 의할 경우 정상이익을 얻는 것은 뭐 확실하다. 그럼 이건 틀리게 되는 거지. 왜? 정상이익도 얻지 못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강성 시장에서 기술적 분석이 하는 것은 요 라인에서 요거 과거 정보가 들어간 거니까 정상이익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손해보면 나올 거야. 이런 내용으로 이제 쭉쭉쭉 설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약성과 중강성에 대한 자체적인 지문을 가지고는 문제가 많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조문이 제한이 됩니다. 이 편에 있는 상황에 대해서 9가지 경우가 설명이 됐죠. 9가지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낸 거 또 내고 낸 거 또 내고 이렇게 해서 언급이 돼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약성에서 중강성, 강성 시장 하면은 이 의미를 먼저 파악하고 이제 무슨 정보를 가지고 들어가느냐라는 내용이 나오면은 기존 시장에 있는 사람과 무슨 정보를 가지고 들어간 사람 간의 정보 우열 관계를 따져서 초과이익을 얻을 수가 있었다 없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전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9가지 경우를 잘 생각하시되 이때 들었던 것처럼 약성, 중강성, 강성에 대한 개념 파악하고 기술적 분석하고 기본적 분석이 무슨 뜻인지를 알면은 이게 이제 국어적으로 잘 해석이 되는 겁니다. 거의 공식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여러분 183페이지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이런 의미구나라고 해석을 해야 돼. 이것은 암기가 아니라 해석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내용입니다. 잘 정리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 책에 있는 내용만 보셔도 웬만한 건 다 풀릴 것 같아요. 그런데 184페이지에 뜬 거면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는 논리가 나와요. 두 번째 주제가 할당 효율적 시장. 할당이란 말은 분배죠. 이렇게 이제 할당 효율적 시장, 정보가 효율적으로 분배되는 시장 이렇게 이제 해석하면 돼. 그래서 의의가 보면 할당 효율적 시장 바로 밑에 5줄짜리로 많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세 번째 줄에 보면 공식적인 정의는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는 것은 자원 할당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초과에는 존재하지 않는 시장이다. 그래서 어느 기물 싼 값을 정보를 통해서 오는 시장이다. 뭐 이런 내용이 설명이 돼.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지만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할당 효율적 시장은 왜 논하느냐라는 거야. 왜 논하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의 성질을 논하는 거야. 부동산 시장에 만약에 강성 시장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틀리게 돼 있죠. 부동산 시장 강성이라고 그러면은 모든 정보가 다 같이 반영됐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초과이익을 얻을 수가 없는 구조, 시장 구조가 돼. 이게 현실하고는 안 맞아요. 그럼 부동산 시장 그럼 중강성 시장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럼 요거는 내용이 맞아요. 중강성 시장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부동산 시장이 중강성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미래 정보를 가지고 참여하면 초과이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야, 이게. 근데 부동산 시장에서 초과이익을 얻는데 이거를 모든 사람들이 얻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야, 현실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중강성 시장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에서 초과이익을 결과적으로 정보를 통해서 얻는 것은 가능해. 무슨 정보 가지고? 미래 정보를 가지고는 초과이익을 얻는 건 가능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중강성 시장의 성질이고 중강성 시장이니까 무슨 시장이다? 불안정 경쟁 시장이라는 것은 이미 인정된 상태야. 왜? 정보병이 존재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초과이익을 얻는 것은 가능한데 이걸 모든 사람들이 얻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야. 똑같은 시장에 참여했는데 소수의 투자자만이 초과이익을 얻더라는 거야. 얻더라. 그러면 소수의 투자자는 초과를 얻는데 그 이유가 왜 얻느냐? 이 why. 왜? 응? 왜란 말을 설명하는 과정 중에 등장한 것이 할당 효율적 시장이야. 그러면은 이 중강성 성질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사람들이 참여해가지고 무슨 정보를 가지고 미래 정보를 가지고 참여했다. 그럼 자체는 초과를 얻는 거 가능한데 다 얻지 못하고 소수의 투자자만이 왜 얻느냐라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미래 정보를 가지고 참여했을 때 이 초과를 얻는 것은 미래 정보를 이용해야지 가능하죠. 근데 그 미래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공짜가 아니라는 거야. 이 미래 정보를 획득하려면은 비용이 들어가. 이게 정보 비용이라고 압축해서 나와요. 이 정보 비용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지출하지 않더라라는 거야. 똑같은 1억이라는 이득을 얻기 위해서 지출한 정보 비용 따로 논하는 겁니다. 정보 비용을 갑이라는 사람은 1,000만 원 들어서 비용을 들어서 정보를 취득해서 1억을 얻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억을 비용 들어서 1억이라는 정보를 통해 이득을 얻는 사람이 있어. 결과적으로 1,000만 원 들어서 1억 얻는 사람은 9천만 원 초과를 얻은 것이고 2억 들어서 1억짜리 이제 이득을 가진 정보를 얻은 사람은 그걸 뭐다? 1억이라는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결과적으로 부동산 초과 소수의 투자자만이 초과를 얻는 것은 이유는 시장 참여자마다 이런 초과액을 얻기에 지불되는 정보 비용이 동일하게 분배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은 이제 그 논리가 할당 효율적 시장에 나오게 되고, 그럼 이 과정에서 이제 요걸 끝까지 갖고 가셔야 돼. 왜 초과액을 얻느냐 했을 때, 그 먼저 그러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 뭐냐라는 거야. 할당 효율적 시장에 대한 개념을 잠깐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은 뭐 자원 효율적으로 이제 기회비용 이상으로 자원 배분이 뭐라고 돼 있어요. 기회비용 싼 값으로 정보를 취득할 수 없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초과액을 얻어서 뭐 이렇게 어려운 말이 되지 마시고 어차피 기회비용 돌리는 우리는 정보를 가지고 논하는 이론이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는 것은 이만한 이들에게 정보 비용이 발생하더라. 그럼 할당 효율적 시장은 정보 비용과 근데 정보 비용 언제 발생해요? 현재 지출하겠지. 이건 현재 발생하고 근데 정보는 언제 실현되는 정보야? 미래 실현되는 정보야. 미래 실현되는 정보를 언제 취득한다? 얘는 현재 지출하는 거야. 그렇죠. 현재 지출하고. 근데 현재 비용을 지출해 취득한 미래 정보 내용이 가져다 줄 실현되는 이건 미래 실현이 돼. 그럼 그 정보가 현재 지출해서 취득한 정보가 정보 취득자한테 장래이죠, 장래. 장래에 가져다 준 정보 이익 있죠? 정보 이익은 언제 실현된다? 미래에 실현되겠죠. 그러면 이제 현재 지출하는 비용과 미래에 실현되는 이익 있죠. 이걸 서로 직접 비교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직접 비교할 수가 없죠. 왜? 뭐가 달라요? 시간이 다른 거야, 시간이. 그래서 정확하게 판단하면은 들어간 비용과 산출되는 플러스를 서로 비교하려면은 시간적인 조건을 맞춰줘야 돼. 그럼 이건 미래에 실현되는 거니까 추정하기를 땡겨야 돼. 정보가 가져다주는 이익의 현재 가치. 그럼 할당 효율적 시장이란 말은 현재 지출한 정보 비용과 그 정보가 가져다주는 장래 이익의 현재 가치가 같은 시장. 이거를 현재로 바꿔줬죠. 현재로 바꿔줬으니까 들어가는 비용과 나온 이득의 플러스 마이너스 시점을 일치시켜줬어. 이것이 같은 시장이 무슨 시장이다?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정보 비용 4글자인데 요거는 9글자는 되잖아. 그래서 이거 보통 줄여서 설명하죠. 정보 이게 현재 가치를 줄여서 뭐라 그런다? 정보 가치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벌어졌으니까 묶어가지고 정보 가치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할당 효율적 시장 말은 해석하면은 이 정보 비용과 정보 가치가 같은 시장이야. 그럼 두 가지가 같게 되면은 내가 들어간 지출한 비용과 나온 결과가 결국 같은 거잖아. 그럼 만약에 할당 효율 두 가지 같게 되면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면 이렇게 가정해. 가정하면은 정보를 통한 초과액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얻을 수가 없어.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면은 결코 초과이익을 얻을 수가 없는 시장.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돼. 그래서 정리해보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란 말은 정보 비용과 정보 가치가 동일한 시장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면 가정하면은 정보를 통한 초과액을 얻을 수가 없는 시장이다라고 결론을 내려야 돼. 그래서 만약에 어떤 시장이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깔아줬는데
뒷말에 어떤 정보를 가지고 초과이익을 얻는 게 가능하다는 표현은 어떻게 나오면 무조건 다 X가 되는 거야. 무조건 X 이렇게. 이 과정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이제 서술해 보면은 그럼 이제 이것도 이제 책에 그래서 밑에 양가를 1번의 할당 효율적 시장 특징 내용과 양가를 1번의 부동산 투기와 할당 효율적이라고 나온 지문 있죠. 총 9개 지문이 9개 지문을 그대로 다 알아두셔야 돼. 알아두셔야 되는데 먼저 할당 효율적 시장 특징에 동그라미 이제 1번, 2번, 3번, 4번 이걸 한번 그대로 말씀드려 볼게. 그럼 내용상으로 보면 우리가 한번 판단해 볼 건데 여러분 완전 경쟁 시장이 있죠. 시험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은 완전 경쟁 시장은 반드시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라는 표현이 나와. 그럼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야. 거기 보시다시피 완전 경쟁 시장은 동그라미 보면 항상 할당 효율적 시장이 돼. 왜 할당 효율적이 되냐면은 우리가 할당 효율적 시장은 정보 비용과 정보 가치를 서로 비교하는 시장이잖아. 그래가지고 초과이익을 얻을 수가 있느냐 여부를 따져보면서 결국 이 할당 효율적 시장 여부를 언급하게 되는 거죠. 근데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부동산 시장 특성을 진입할 때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완전 경쟁 시장인 정보 비용 자체가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정보 가치도 존재하지 않겠지. 그러면 정보 비용과 정보 가치가 같은 시장이 돼. 정보가 같기 때문에 뭐다 초과이익을 얻을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할당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은 반드시 할당 효율적 시장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먼저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런데 완전 경쟁 시장은 반드시 할당 효율적 시장인데 할당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만 의미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야.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잖아요. 무슨 시장이야?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이야. 근데 우리 시험에서 불완전 경쟁 시장은 결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 그럼 무조건 틀려요. 불완전 경쟁 시장이니까 뭐가 발생해? 정보비용이 발생할 거 아니야. 불완전 경쟁 시장이니까. 그럼 정보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은 어쨌든 플러스로 한번 표시해 볼게. 발생한다는 의미로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럼 플러스로 발생해서 정보비용이 존재하고 그 정보비용이 발생했는데 정보비용과 정보가치가 얘네들은 같을 수가 있고요. 정보비용과 정보가치가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럼 정보비용과 정보가치가 같으면은 이것은 어때요? 결국 들어간 비용과 나온 결과 같으니까 초과이익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이 시장 무슨 시장이다? 할당 효율적 시장이 돼버리는 거야. 그런데 불완전 경쟁 시장이면서 정보 비용과 정보 가치가 일치하지 않아. 일치하지 않으면 어떤 소수의 투자자들이 좀 더 적은 비용으로 동일한 이득을 가져가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경우는 소수의 투자자가 초과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줘. 이거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보면은 완전 시장은 정보 비용, 정보 가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같다는 의미로서 반드시 할당이 되는데 할당 효율적 시장은 완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 경쟁 시장도 할당이 될 수가 있다. 다만 불완전은 할당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할당이 되려면 정보 비용과 정보 같아야 되고 두 가지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할당이 되지 않을 수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오른쪽에 보면은 동그라미 4번 보세요. 동그라미 4번에 이제 185페이지에 따라서 부동산 투기가 성립하는 거, 즉 부동산 시장에서 초과이익이 발생하는 거죠. 초과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뭐죠?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뭐다?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보시다시피 할당이 되는 경우는 정보비용과 정보가 같은 경우잖아. 그럼 할당이 아닌 경우는 뭐야? 정보비용과 정보가치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책에 있는 건 그대로지만은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도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부동산 시장에서 소수의 투자자만이 초과를 얻어. 부동산 시장에서 소수의 투자자가 초과이익을 얻어. 그 이유가 왜 그럽니까? 라고 할 때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 중에 부동산 시장이 불완전 경쟁 시장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면 이건 어떻다? 이건 틀렸다는 겁니다. 왜 불완전 시장이기 때문에 초과이익이 존재한다 그러면 안 맞잖아. 왜 불완전하면서도 초과이익이 존재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할당이라 그러면 그럼 결과적으로 초과이익이 존재하는 이유는 부동산 시장이 할당 효율적 시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해야지 이게 맞는 거지. 그래서 초과이익이 존재하는 경우는 이 경우잖아요. 그 경우는 어떤 경우다? 할당 효율적 시장이 아닌 경우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결국 부동산 시장에서 초과이익을 존재하고
투기가 발생하는 것은 시장이 단순하게 불안전해서 때문이 아니라 할당 효율적 시장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또 하나가 그럼 할당 효율적 시장이 아니다. 요 말의 의미는 뭘까라는 거야. 의미는 할당이 아니란 말은 초과를 얻어서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러면 할당 효율이 아니란 말은 동일한 세계는 조금 더 풀어서 이렇게 해야 돼요. 동일한 이익을 가져다 주는 정보를 어떤 소수의 투자자가 다른 사람들보다 값싸게 얻는다는 뜻이야. 얻는다는 의미. 요것이 이제 할당 효율적 시장이 아니라는 의미가 되는 거야. 그러면 동일한 이득을 가져다는 정보를 소수의 투자자가 다른 사람보다 값싸게 얻었으면은 요 사람만이 초과액을 얻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는 것이 여기까지가 한 세트가 되는 거지. 하나의 예를 잠깐 볼게요. A라는 시장이 있어. A라는 시장에 갑돌이하고 을순이가 참여해. 참여하는데 갑돌이가 가지고 들어간 정보 비용이 있을 것이고 그 정보 가치가 나와. 그러면은 내용상으로 보면은 갑돌이가 참여할 때 들어간 정보 비용이 1원이야. 아니 1조야 1조. 근데 정보 가치도 1조고 요 사람도 1원이고 여긴 1원이야. 그럼 초과의 여부를 한번 따져봤죠? 그럼 초과를 따져봤더니 갑돌이는 1조를 지불해서 1조를 얻은 걸 같죠. 이 사람은 1원을 얻기 위해서 1원 얻은 거잖아. 지불해서 2원 얻은 거죠. 그럼 가박으로도 A시장에 참여해서 초과를 결코 얻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럼 요걸 가지고 한번 시장의 성격을 논해볼까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그럼 A라는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야? 불안전 경쟁 시장이야? 이 구조상에서. A시장에 가박을이 정보비용 1조 1원, 정보가치 1조 1원 했어요. 총 얻지 못했지? A시장은 완전이냐 불안전이냐? 당연히 A라는 시장은 무슨 시장이다? 불안전 경쟁 시장이 됩니다. 왜 불안전 경쟁 시장이에요? 가박을이 A시장에 참여할 때 정보비용이 지불했잖아. 정보비용이. 그렇죠? 완전 시장 자체는 정보비용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근데 정보비용이 지출했다는 자체가 이건 뭐다? A시장은 뭐죠? 불안전 경쟁 시장이라는 거야. 그럼 요거는 할당 효율적 시장이야? 비할당 시장이야?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는 거지. 왜 할당 효율적 시장이에요? 들어간 비용과 나온 결과가 같잖아.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초과액을 얻지 못했지. 결과적으로 A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 돼. 즉 불안전 경쟁 시장이라 하더라도 정보 비용과 정보 가치가 같으면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말은 A시장이 시장 참여자한테 정보를 효율적으로 분배해 준다는 뜻이에요. 갑이라는 사람이 A시장 문을 두들겼어. 문을 두들겨 질문한 것이 나는 당신이 참여하기 위해 참여하고자 하는 목적은 1조라는 이득을 얻고자 한다. 그럼 A시장은 그럼 그래 1조라는 이득을 가져다 줄게. 근데 그냥 주지 않겠다는 거야. 당신이 1조라는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1조라는 비용을 지불하라는 뜻이죠. 그 결과적으로 이 사람 들어간 비용과 나온 결과 같으니까 초과 얻지 못하니까 결국 이제 갑돌이는 초과액을 얻지 못하는 구조가 나타나고 을순이라는 사람 또 문을 두들겼어. 을순이는 A시장에 참여해서 나는 갑돌이처럼 1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1원만 가져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A시장이 그래 1원 가져다 주겠다. 대신에 1원만큼 노력을 하라는 거야. 노력한 것만큼 결과를 가져다 주니까 이 사람은 초과를 얻지 못하는 거죠. 최종적으로 그럼 A시장은 가박을을 불편부당하게 취급하고 있어요. 가박을이 얻고자 하는 이득을 하기 위해서는 얻고자 하는 이득만큼의 노력을 하라는 뜻이지. 결국 A시장은 가박을한테 정보를 효율적으로 분배해주고 있어. 효율적으로 분배해주는 순간에 뭐죠? A시장에 참여하는 어떤 누구도 초과액을 얻지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는 순간에 어느 누구도 손해보는 일이 없고 어느 누구도 초과적으로 이익을 보는 일이 없어. 부동산이 과대평가되고 과소평가되는 일이 존재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불안전하면서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는 경우고 그러면은 초과액을 아무도 얻지 못하는구나. 그럼 똑같은 B시장 한번 볼까? B시장에 가박을이 참여하고 있어요. 가박을이 정보 비용하고 이제 정보 가치를 논하는데 어떤 정보 가치가 이제 1억짜리야. 10억짜리 할까요? 10억. 근데 갑돌이는 이제 1억을 지불했고 이 사람은 이제 100억을 지불했어. 그럼 결과를 보니까 초과액 여부를 따져보니까 이 사람은 9억의 초과액을 얻었고요. 이 사람은 오히려 90억의 손실을 보게 된 거죠.
그러면 먼저 시장 체제를 한번 논해볼까? 비시장이 있죠. 비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야, 불안전 경쟁 시장이야. 당연히 비시장 무슨 시장? 불안전 경쟁 시장이에요. 왜 불안전 경쟁 시장일까? 그렇죠. 정보호병이 존재하잖아. 정보호병이 존재하니까 불안전 경쟁 시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비시장은 완전 할당이야, 비할당이야. 그렇죠. 할당 효율적 시장이 아니게 되는 거야. 즉 비시장은 갑하고 을한데 정보를 효율적으로 분배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갑돌이는 A시장에 B시장에 참여했어. 근데 이 사람이 얻고자 하는 이득이 10억이고 을수인도 참여했어. 이것도 둘 다 얻고자 하는 이득이 10억이야. 10억. 둘 다 똑같아. 근데 갑돌이는 비시장과 좀 아는 사이인가 봐. 그래서 갑돌이 참여할 때 10억을 얻기 위해서 갑돌이는 슬쩍 당신은 1억만 지불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을순이는 그 괘씸죄 걸렸나 봐요. 왼수인가 봐. 이 사람 100억 지불해야지 10억 가져다 주나 봐요. 결국 동일한 이득을 얻는 데 있어서 갑으로 대표되는 이 소수의 투자자는 을로 대표되는 다른 투자자에 비해서 동일한 이득을 가져다 주는 정보를 다른 사람보다 값싸게 얻은 거예요. 그럼 값싸게 얻은 요 사람만이 초과이익을 벌고 다른 사람은 손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죠. 이 현실 부동산 시장이에요. 이렇게 정치인들 보면은 전부 다 부동산 투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 장관 후보자들 막 하는 옛날에 보면은 그 시장이 할당 효율적 시장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나 봐요.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결과적으로 비시장은 불안전하지만 할당 효율적 시장이 아닌 이유가 동일한 이득 있죠. 동일한 이득을 가져다 주는 정보에 대해서 갑으로 대표되는 소수의 투자자가 을로 대표되는 다수의 투자자에 비해서 정보를 값싸게 얻은 거야. 정보를 값싸게 얻으면은 요 사람만이 초과액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비시장이 초과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 시장이 불안전해서가 아니잖아. 그래서 불안전해도 할당만 되면 초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이 불안전해서가 아니라 할당 효율적 시장이 아니기 때문이구나. 즉 시장 참여자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분배하지 못하는 불공평한 시장이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지문상으로는 뭐 이런 예를 들었지만은 부동산 그 효율적 시장에 대한 논리는 지문으로 만들 때는 이 약성, 중강성, 강성에 대한 요 세 가지 지문들에 대한 해석이 되느냐를 물어보는 거하고 그리고 이제 현실 시장은 완전은 아니고 불안전 시장인 중강성 효율적 시장인데 미래 정보를 가지면 초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은 당연한데 이거를 모든 사람들이 얻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투자자만이 얻더라. 근데 소수의 투자자만이 왜 얻는가? 시장 참여자들한테 동일한 이득을 가져다는 정보를 공평하게 분배하지 못하는 시장이구나. 그 개념의 분배 논리가 나와서 등장한 것이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그럼 할당 효율적 시장 기본 원리는 정보 비용과 정보 가치가 같은 시장 구조인데 들어간 비용과 나온 결과 같으면 어느 누구도 결국 초과를 얻을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를 지문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완전 시장 논리 끄집어내고 현실 시장이 불안전 시장 끄집어내는 겁니다. 당연히 완전은 할당이 되지만은 불안전 시장은 할당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할당이 아닌 경우는 딱 하나죠. 하여튼 그 초과이익이 만약에 할당이라 그러면은 초과이익이 존재하지 않잖아. 그럼 초과이익이 존재하는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시장이 불안전해서가 아니라 할당 효율적 시장이 아니기 때문이구나. 요 문구가 마지막 결론이 책에 나온 거. 할당이 아니라는 말은 그 결론적으로 아까 연결했던 것처럼 동일한 이득을 가져다주는 정보에 대해서 소수의 투자자가 다른 사람을 값싸게 얻기 때문에 요 사람만이 초과이익을 얻더라. 그러면 이 시장은 소수의 투자는 다른 사람하고 정보를 공평하게 분배하지 못하는구나. 이게 할당 효율적 시장이 아니라는 거야. 최종적으로 결국 초과이익이 존재하는 이유는 할당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마지막 결론에 대한 내용을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지문이 뭐 항상 두 가지 주제 가지고 섞어서 만들기 때문에 그 지문의 풍부성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연습 문제를 통해서 나온 내용만 익히시다 하더라도 요거는 다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변수가 계산 문제가 나온 세 번째 주제가 계산이야. 185페이지 보면 3번에 정보의 현재 가치, 그러니까 정보 가치 계산하는 거예요. 정보 가치. 정보 가치를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계산 문제 연습할 때 정보를 이용한 계산 문제다라고 얘기하게 돼 있어요. 정보 가치를 계산하려면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한번 지워볼게요. 칸이 좀 필요하니까. 가정을 문제를 만들어요. 근데 밑에 사례가 돼 있네. 사례 가지고 하는데 모든 사례가 다 동일하게 돼 있어요. 먼저 그 사례에 대한 논리를 이제 여러분 기출문제 보시면은
정보량 문제가 나온다. 그럼 사례에 정보의 내용이 나와요. 정보 내용이 뭔지는 모르셔도 돼. 뭐 신도시가 들어선다, 대형 뭐 할인점이 들어선다, 뭐 기업 도시가 들어선다, 뭐 대형 마트가 어쨌든 막 별 정보 내용이 설명해. 그런 걸 아실 필요 없고, 이 정보 자료 주어진 거를 빨리 판단하는 것은 이 정보 내용이 실현이 됐을 때하고 안 됐을 때 조건을 아셔야 돼. 정보 내용이 실현됐을 때 얼마, 안 됐을 때 얼마, 금액이 그때그때 다르게 줘야 돼서 빨리 판단하는 것은 뭐 김포시 어쩌고저쩌고 필요 없고,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2번은 1년 후라는 말을 이제 체크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확률이 각각 5대 5다. 확률 50% 잡으시고, 근데 4번에 1년에 들어서면 A 도시는 8,800, 그렇지 않을 때는 6,600이다. 그리고 이제 5번에 봤더니 요구 수익률은 이제 10%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제 내용상으로 보면 되면은 얼마라고 하세요? 그 신도시가 이제 1년에 공장에 들어서면 8,800만 원이고, 안 들어서면은 6,600이다. 그럼 그때 금액이 다르니까 요거는 이제 현장에서는 체크만 하시면 돼요. 그 수정만 하시면 되는데 주어진 문제.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 확률이 있죠. 들어서면 얼마다? 들어서면 이거 확률이 50%다. 50%라는 확률이 이제 그때 달라요. 50대 50으로 나온 적도 있었고, 뭐 6대 4로, 4대 6으로 낸 적도 있고 막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정보가, 이게 이제 정보 내용이 실현되는 시기를 잡으셔야 돼. 우수한 정보는 미래 실현될 정보잖아. 정보 내용이 실현되는 시기 우리 시험은 꼭 1년 후로 주어집니다. 2, 3년 주어지면 힘드니까. 그럼 이제 정보 내용이 이제 1년 후, 실현되는 시기가 1년 후가 있고, 근데 1년 후에 실현될 정보를 언제 취득해야 돼? 지금 취득해야 되잖아. 지금 현재 취득해가지고 미래 실현할 때 차익을 남길 수가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미래 실현될 이 이익을 현재 가치로 땡겨야 돼. 할인율이 나와. 할인율로 보통 이제 요구 수익률이 주어지는데 여기서 몇 %가 주어졌냐? 10%가 주어졌어요.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모든 정보를 이용하는 계산 문제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정보 내용이 금액이 얼마 주었는지 확인하고 됐을 때 안 됐을 때 확률을 알아두시고, 그리고 시기에 대해서는 어차피 1년으로 고정됐고 할인율이 몇 프로냐? 대부분 10%입니다. 한 문제 빼고는 10%가 주어져. 그러면서 물어본 질문이 뭘 물어봤냐? 정보 가치를 물어본 거야. 그 정보 가치를 계산할 때는 기본적인 공식이 있어요. 구조가 정보 가치를 계산하면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 참여하는 사람들, 상대방이 거래 당사자가 정보가 똑같으면 안 돼. 정보가 똑같으면은 결과적으로 초과이익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정보가 다르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정보가 확실한 경우의 현재 가치. 여기서 정보가 확실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확실하다는 것은 이 정보 내용이 실현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야. 알고 몇 %? 100%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여기다가 정보가 불확실한 거. 정보가 불확실한 경우에 현재 가치. 정보가 이제 불확실하다는 내용은 뭐냐면은 이 정보의 내용이 실현된다는 것을 말 그대로 100% 알지 못하는 사람이야. 이 불확실한 정도가 문제상에서 타이틀을 제시해 줍니다. 이거를 50%라고 한번 알아두시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시장 참여자가 이제 매수자가 있고요. 매수자 갑돌이를 한번 해보고, 그 매도자가 있어. 매도자는 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를 한번 가정해 보셔야 한다. 투자자라고 가정하고 이 사람은 해당 토지 소유자야. 근데 두 사람의 정보가 일치되면은 정보 가치 논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뭐냐면은 갑돌이라는 투자자는 이 정보를 이미 알고 있다 한번 가정해 보시고, 팔고자 하는 매도자는 그 해당되는 토지 소유자다 보니까 이 정보를 정확하게 모르고 소문에 의해서 50%만 알고 있다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정보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과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이 쌍방이 거래했을 때에 그 똑같은 조건이 아니니까 이익의 차익이 있겠죠. 이거를 뺀 거. 확실한 경우 현재 가치에서 불확실 현재 가치를 뺀 거, 이게 뭐다? 이게 정보가 가져다는 이익의 현재 가치라는 뜻이에요. 이때 투자론에 대한 논리가 좀 필요하긴 한데 잠깐 언급해 보면은 확실한 경우 현재 가치를 좀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그럼 확실하다는 것은 매수자 입장이야. 매수하는 이 지역이 1년 후에 얼마가 된다는 거 이미 알고 있어. 8,800만 원 된다는 거 이미 알고 있을 거 아니야. 이미 알고 있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안 될 경우는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야. 이미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8,800만 원이 될 확률에 대해서 몇 %를 잡냐면은 100%를 잡아.
100%는 이제 1로 표시하게 돼 있어요. 얘는 다른 걸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이게 언제적 금액이다? 1년 후 금액이야. 1년 후. 나중에 투자를 해보면은 N년 후의 금액이 현재 얼마만한 가치가 있는 거를 계산할 때 일시불의 현재 가치라는 공식이 있어요. 일시불 현재 가치 공식은 1 플러스 참고만 하세요. 나중에 할 테니까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요 공식을 활용하기 위해서 요 세 가지 자료가 주어지는 거야. 여기 할인할 대상 금액에는 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고 N이라는 N년의 기간에는 시기가 들어가는 것이고 할인할 요거 할인율 R값을 요걸 제시해 주게 되는 겁니다. 그대로 대입하면은 이거는 8,800원 1년 후 금액인데 매수자는 이걸 언제 사? 지금 사야 돼. 지금. 1년 전인 지금을 사야지 1년 후에 실현됐을 때 이거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땡겨. 1 플러스 그럼 할인율이 필요하죠. R값에다 10%네. 10% 0.1. 몇 년 땡겨요? 1년 후니까 1승. 근데 1승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8,800을 1.1로 나누면 이게 얼마다? 이 금액은 8천만 원이 됩니다. 8천만 원. 결국 이 매수자는 이 지역의 부동산이 현재 가치로 8천만 원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야. 현재 가치로. 그런데 매수자가 매도자를 찾아갔어. 왜냐? 이 사람은 정보를 알고만 있어가지고 이익을 실현할 수 없고 이걸 실현하려면 현장에서 액션을 취해야 돼. 액션을 취한다는 것은 이런 가치가 현재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직접 사야 돼. 직접 사러 누굴 찾아갔다? 매도자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매도자는 정보가 매수자보다 몰라. 이 사람은 50%만 알고 있어. 그럼 매수자가 물건을 매도자 사러 갔을 때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를 가르쳐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팔고자 하는 사람, 요 사람이 자기보다 열등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요 사람이 알고 있는 정보 수준에서 거래할 거 아니에요. 정보를 은닉하는 거야. 그래서 그 매도자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매수자는 거래하는 과정 중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럼 물어봤더니 매수자가 물어봤어. 해당되는 토지 소유자한테. 이 지역이 개발된다며요. 개발되면 얼마래요? 뭐 소문에는 8,800이래네. 이렇게 답변이 들어왔어. 확실하나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얘기 들으면 복걸 보기네. 그러니까 50%네. 그러면 8,800 될 확률을 50% 잡아놓는 것이고. 그럼 안 될 수도 있겠네요. 토지 소유자님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안 될 수도 있겠죠. 안 될 때는 얼마래요? 안 되면 6,600이래네. 당연히 이 확률도 그 몇 %겠어? 이게 50%는 요것도 50%가 되는 거지. 0.5. 그럼 8,800 곱하기 0.5, 4,400이죠. 그리고 6,600은 0.5는 3,300에 나올 거 아니에요. 두 가지를 더하면 얼마다? 7,700만 원이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이제 서로 불확실한 상태에서 쌍방이 거래하는 금액이야. 거래하는 금액. 근데 이거는 1년 후에 벌어질 사건이잖아. 언제 거래해야 돼? 지금 거래해야 돼. 지금 현재. 이것도 땡겨야 돼. 똑같이 1 플러스 0.1의 몇 승? 1승. 그럼 7,700, 0.1, 1점을 나누면 이게 얼마짜리가 돼? 이 금액이 7천만 원짜리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매수자 입장에서 한번 볼까? 매수자는 본인이 확실한 정보를 통해서 이 지역 땅값이 8천만 원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자기보다 열등한 정보를 가지고 있죠? 열등한 정보를 가지고 매도자랑 거래해가지고 얼마다? 7천만 원의 땅을 산 거야. 그럼 8천짜리 7천만 원을 산 거니까 정보가 가장 이건 얼마겠어요? 1,000만 원이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설명을 해서 긴 것뿐이지 정보 가치를 물어봤다 그러면 확실한 경우에 불확실한 경우를 빼야 돼. 근데 현재 가치로 계산하는 거다 보니까 투자 분석이 좀 필요하고 또 확실하다는 거 할 때는 안 될 경우는 고려할 필요 없고 되는 경우만 땡기면 되고 할인이 주어진 걸로 그리고 안 될 경우 불확실한 경우는 두 가지 경우를 확률 값을 대입해서 이걸 땡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상 밑에 풀이한 것이 그 정보 가치가 얼마냐 그래서 1,000만 원이다라고 계산이 된 거죠. 밑에 반가로 1번 1,000만 원 이렇게 언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언급을 이제 한번 쭉 그 다음 페이지 밑에 정보의 현재 가치 분석도 쭉 설명이 돼 있어요. 근데 사례 보니까 이런 말이 돼 있어요. 동그라미 6번에 어떤 말이 돼 있냐면은 이와 같은 가정하에 정보의 현재 가치와 할당 효율적이 대기한 정보 비용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 지금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책이 있으니까 한번 말씀드린 건데 정보 가치가 얼마냐 물은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돼. 근데 질문이 만약에 정보 비용이 얼마냐 한번 물어봅니다. 정보 비용이 얼마냐 물어볼 때는 존재 조건이 이렇게 벌어지는 사건이 무슨 시장이다?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면 가정하는 거야.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면 가정했을 때 매수자가 이만한 이득을 얻기에 지불된 정보 비용이 얼마냐 만약에 물어보잖아요. 그때 정보 비용도 정보 가치랑 같아서 1,000만 원이다 라고 하셔야 돼. 왜?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무슨 뜻이야? 정보 비용과 정보 가치가 같은 시장이라 그랬잖아요. 그 만약에 이렇게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
매수자가 이 정보를 이미 알고 참여했어. 그럼 최종적으로 만약에 할당이라고 가정하면은 매수자가 초과액을 얻은 거야, 못 얻은 거야? 못 얻은 거지. 왜? 이 사람은 8천만 원짜리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자기보다 열등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매도자한테 7천만 원 주고 샀지. 그 정보 때문에 1천만 원의 이득을 얻은 걸로 생각한 거죠. 그러나 1천만 원 이득을 가져다 주는 정보는 공짜가 아니야. 공짜가. 이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뭐가? 비용이 들어가. 비용이 얼마 들어간 거야? 할당에서는 1천만 원 들어간 거죠. 지금 최종적으로 갑돌이라는 매수자는 8천짜리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매도자한테 거래 비용으로 7천 지불했고 정보 비용으로 1천만 원 지불했으니까 이 사람 총 비용이 얼마다? 8천 들어간 거죠. 그걸 8천 비용 들어서 8천짜리 현금이 유입된 거니까 쌤쌤이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초과액을 얻을 수가 없구나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예제상에서 봐도 할당이라고 깔아주면은 어느 누구도 초과액을 얻을 수가 없는 구조. 왜? 할당의 정보 비용과 정보 가치가 같은 시장이기 때문이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 효율적 시장의 역사적으로 문제를 다 모아봐도 이 세 가지 주제밖에 없어요. 보시다시피 효율적 시장의 유형, 약성, 중강성, 강성에 대해서 이해도가 되느냐를 아까 예를 들었던 이런 표 안에 있는 해석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근데 소수의 투자자만이 초과액을 얻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할당 효율적 시장에 대한 지문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 완전은 반드시 할당인데 불완전은 할당이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근데 부동산 초과액이 존재하는 것은 보시다시피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할당 효율적 시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 여기서 정보 가치를 계산하는 계산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등장한 것이 요것입니다. 그래서 정보 가치, 정보 비용까지는 안 하신다 하더라도 이 정보 가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확실한 경우에서 계산하는 거, 그리고 불확실한 경우에 두 가지 경우 고려해서 계산하는 거. 요것만 연습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이제 이 계산보다는 이쪽이 이제 더 무난하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공부가 좀 많이 되시다 보면은 오히려 이 계산 문제가 더 수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효율적 시장은 어차피 이 세 개의 주제밖에 없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그냥 이대로 그대로 반복적으로 문제 학습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충분한 기출 문제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잘 정리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4년 연속 정답으로 체크하고 있는 주제가 여기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186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심화학습으로 적어드린 표가 좀 개선해서 이제 좀 수정해서 만드는 표가 이 표예요. 이 표 내용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주십사라고 부탁드리면서 효율적 시장 내용을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어요. 효율적 시장은 그래서 이제 최근에 출제원들이 관심 갖는 있는 주제 중에 하나다. 하도 이제 정보 가지고 많이 논하는 그 현실적인 시장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 29회 때도 좀 주목을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그 통계적인 의미로 보면은 이제 효율적 시장 파트에서는 이 정보 가치 계산하는 요것이 점점 출제될 성숙도가 점점 증가되고 있는 시기가 도래했다. 그래서 다른 회차보다는 이제 29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정보 가치 문제를 좀 더 많이 연습하시는 전략을 좀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부동산 시장론의 후반부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후반부에는 이제 학자들이 등장하면 뭐 지대로 막 이런 엉뚱한 이론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고 여기서 이제 효율적 시장 내용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